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비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왜 이렇게 초장부터 절고 그래? 최근 우리 성북 길비도서관에 뜸해가지고요. 도서관 이름을 까먹었어. 이렇게 될 줄이야. 아니 많이 바쁘셨나 봐요. 뭐 이렇게 도서관도 자주 가고. 요즘에 조금 네, 바쁩니다. 아니 근데 네. 내가 생각할 때 저기 도서관 자주 못 간 이유 중 하나가 최근에 빌린 책이 너무 두꺼운 책이라서. 네. 지난주에 왜 살짝 예고했던 네. 그 책 읽다 보면 사실은 다른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갈 수가 없겠던데? 맞아요. 이 벽돌책을 제가 요즘에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뭐 근데 핑계죠. 뭐 아무리 벽돌책이라도. 우리 박동훈 부장님은 네. 너무 솔직해서 탈이야. 그 벽돌책 완독하느라고 지금 도서관 못 가고 있다 그러면 되는데 뭘 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뭐 뻔한 거짓말인데 뭐. 자, 그래서 오늘 그 책 이야기 좀 해줘요. 난 너무 궁금해.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일론 머스크는? 너무 바로 들어가시는데요. 아직 제가 이 벽돌에 한 절반 정도 갔어요. 네. 지금 우리 김 작가가 말씀하신 책이 일론 머스크 자서전입니다. 월터 아이작슨이 쓴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 자서전을 썼던. 맞습니다. 예, 이 되게 부러운 분이에요. 예. 네? 하여튼 세기의 인물들을 다 근거리에서 밀착해서 지켜보고 이렇게 또 책을 쓸 수 있잖아요. 게다가 다 그분들이 내 자서전을 당신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소 해서 시작된 책들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재밌는 게 왜 옛날에는 그런 그게 뭐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든지 그러니까 당대 이를테면 사기 열전 보면 왜 그 사마천도 당대 영웅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시대 영웅은 그냥 기업가들인 거지. IT 기업가. 그러네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생각해봐. 옛날에 이런 자서전 그러면 황제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서전이었는데 요즘 우리 시대 대중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열심히 읽고 가장 열광하는 그 전기가 바로 IT 기업가들의 자서전이라는 게 난 이건 되게 재미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우리 시대에는 뭐 전쟁으로 세상을 바꾸겠어요. 뭐 그렇지. 그죠? 예. 맞아. 이 사람들이 결국 영웅이죠. 세상을 바꾸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는 정말로 남아공 출신인데 거기에서 진짜 그냥 컴퓨터 그 실력 하나만 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 일가를 이룬 사람이니까, 그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스티브 잡스도 정말 그 짧은 인생, 뭐 그래도 반백년은 살았지만 불꽃같이 정말 살다갔지. 불꽃같이 살면서 그 PC 시대 열었고 스마트폰 시대 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추 디스크를 앓게 하고 그러고 가셨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충격을 주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 둘이 닮은 점이 많더라고요. 어떤 다 점에서? 있진 않았지만 둘 다 그 주변에 이제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한테는 되게 가혹한 폭군. 머스크도 있죠. 그런 평가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보다 한 수 더 뜨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스티브 잡스는 진짜 오죽하면 왜 너무 악당이어서 자기가 창업한 회사로부터 쫓겨나고 왜. 그리고 사실은 스티브 잡스는 그 애플 맨 처음에 만들 때 같이 했던 그 천재 있잖아, 왜. 스티브 워즈니악. 컴퓨터 천재. 네. 진짜 워즈니악 아니었으면은 얘가 과연 뭐가 됐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워즈니악의 공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난 그래도 머스크가 되게 똑똑해졌더니 머스크 못지않게 또 머스크도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많이 이용해서 생산성을 끌어냈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둘 다 완벽을 추구하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나 아. 둘 다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들이라서 정말로 그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화를 내거나 해고하거나 뭐 하여튼 무자비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스티브 잡스는 그래도 결혼은 아마 한 번 했죠. 물론 자녀는 그러니까 정식 결혼 전에 그치, 아이를 낳았지만 하나 있었지만. 예.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개인사도 그렇게 그에 비하면 일론 머스크에 비하면 스티브 잡스의 개인사는 성인이야? 평탄한 너무 평온했지. 예.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자기 회사에서 2번이나 쫓겨나요. 진짜? 예.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2번 쫓겨나고 어떻게 보면 그 오픈 AI까지 생각하면 3번 쫓겨난 셈이에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되게 호감인 게 왜 스티브 잡스가 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스탠퍼드 대학교 그 졸업식 축사에서 왜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맞아.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나는 그 스티브 잡스는 그 이야기가 딱 기억에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교 때 진짜 왜 살 집이 없어서 이 사람이 왜 또 심지어 원래 입양돼서 가난한 부모들에게 입양되어 가서 힘든 대학생활 하면서 그 와중에 막 한 그게인데 어떻게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런 어떤 좀 드라마틱한 면이 있나요? 일론 머스크의 드라마틱한 삶에서도 있는데 어떤 점이 그럴까?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근데 철이 드는 계기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축사에도 그런 얘기가 이제 압축적으로 나오는데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 본 경험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자기가 이제 인격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을 고비를 넘긴 직후에 그 스탠포드 축사가 있었는데 그 죽음 앞에서 또 사람이 겸손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는 사실 죽을 고비 그런 큰 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은 없었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차이가 스티브 잡스는 그 양부모님이 정말로 좋은 분들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스티브 잡스 굉장히 별나고 고집세고 이런 애 그리고 그 애를 위해서 사실 미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다르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를 입양할 때 그 친모하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학 보낸다는 그렇죠.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애 등록금을 마련해서 보낸 그런 헌신적인 부모였던 반면에 일론 머스크의 부모 특히 아버지 특히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와의 아버지가 사실 정말로 이 말이 딱 맞을 것 같은 개차반 같은 분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이분에 대한 그런 어렸을 때 보면 사실상 이걸 아동학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신적인 학대를 받아요. 근데 그게 본인의 그런 억척스런 또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런 감정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끊어버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도저처럼 나가는 성향 그런 이제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그 나쁜 아버지의 악행을 사실은 주위 사람들한테 다시 그거 있잖아 미워하면서 담는다고. 그 아버지로 슬퍼. 인한 그런 상처 그게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되살아나면서 일생을 힘들게 하고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어요. 너무 웃긴 게 왜 스티브 잡스도 사실은 그 생부로부터 하여튼 어떻게 보면 버림받아서 입양 간 건데
본인도 나중에 자기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 자기가 친부가 아니라고 우기잖아요. 아, 그렇죠. 나는 그것도 사실 그랬거든. 하여튼. 아, 그리고 스티브 워즈니악이 있었다면, 이 일론 머스크한테는, 물론 제가 중간까지밖에 아직 안 읽었습니다만, 여기까지 왔을 때 제가 어디까지 왔냐면, 1915년, 테슬라는 그러면 이미 창사하고 난 다음인가?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 연도별로, 그 시기별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2015년 정도까지 읽었는데, 그때 이미 우리가 아는 많은 성과들의 시작, 그리고, 성공을 다 어느 정도 이뤘던 시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왔는데, 이때까지 와서도 그때 많은 위기를 넘겼을 때, 묵묵히 옆을 지켜준 동생이 있어요. 킴벌이라는. 그러니까 친동생? 친동생. 친동생이 있어서, 뭐 워즈니악 정도는 아닐 수 있어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려고. 예, 아니요, 그냥 이 친구는 이 친구도 재밌는 친구인데 형하고 같이 창업한 적도 있고, 예, 그렇지만 막 정말로 뛰어난 그런 능력으로 묘사되진 않아요. 하지만 형이 어려울 때 끝까지 그 옆을 지키는 위기의 순간에, 예, 심지어 형이 자기를 되게 그렇게 형한테 형이 많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동생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형이 좀 너무 사업적으로 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옆을 지켜주는 오히려 그렇구나. 보통 이제 그 부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 부인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생이, 그리고 그 동생이 심지어 재밌게 사업에 이제 같이 동업해서 성공해서 이 동생도 부자가 됐지만 이 친구는 요리에 나중에 관심이 많아서 셰프가 됩니다. 예, 식당도 열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킴벌이라는 사람이 밖에는 그렇게 많이 회자되진 않았지만 이거 실제로 읽어보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에 남는 거는 남아공이란데 진짜 무서운 데였구나. 왜? 여기 처음에 초반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 이 일론 머스크의 성향을 그냥 한 개의 키워드로 한 개의 표현으로 요약하자면 리스크 테이킹. 예,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감수하려는 정도가 진짜 유별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통 보면,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일부러 위험을 만들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이게 좀 병적으로 보일 정도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데 그런 성향이 어디서 길러졌나. 또 굉장히 이제 그런 거 보면 성격이 거칠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 남아공이라는 사회문화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조부모 때부터 엄청난 리스크 테이커들이라는 일화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쪽 조부모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뭐 이런 분들이에요. 어느 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를 봤어. 경비행기. 근데 저게 사고 싶어. 그래서 그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는 집에 찾아가서 저걸 나한테 팔라고 해. 그래서 정말 사.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조종할 줄을 몰라.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조종사를 한 명 구해가지고 그거를 같이 타고 자기 집에 와서 조종을 배워서 그걸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남아공으로 이주할 때 그걸 다 뜯어가지고 배에 싣고 이주를 해. 남아공으로 이주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원래는 남아공에 살던 분들이 아니었어? 조부모들이 원래 뭐 미국 사람이거나 뭐 캐나다에 있다 뭐거나 다 그런 분들이에요. 오케이. 예. 예, 뭐 그리고 이제 남아공에 올 때도 큰 별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착할 때도 예를 들면 뭐 프리토리아에 가기로 했다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저기 아래 보니까 되게 예쁜
그 꽃으로 이렇게 쫙 펼쳐진 곳이 있어. 갑자기 목적지를 바꿔. 우리 가족은 저기서 정착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20세기 초 이럴 때인데 진짜 무모한 피가 흐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남아공이라는 사회가 이 아파르테이트 흑백 분리 정책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 내전이 있고 폭력 사태가 나고 이런 동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남아공 백인 사회에서 애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 소년들 캠프에 보내는데 뭐 12살짜리들을 캠프에 모아놓고 최소한의 식량만 주고 생존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여기 해병대 훈련이야? 우리 해병대 훈련? 이게 완전히 약육강식의 세계로 애들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대왕에 나오는 파리대왕 아시죠? 알지. 네, 거기에 나오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식량을 되게 조금 주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너희가 살아서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약한 애들 거를 뺏어서 먹어라. 야. 이런 식인 거야. 와, 그건 잔인하다. 잔인해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 캠프에서 매년 뭐 한 명씩 죽는 마이 갓. 그런 데다가 부모들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형제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그 이모 아들들 사촌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남아공에서 그렇게 거칠게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얘들끼리 뭐 다투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남자애들 모아놓으면. 그래서 얘들이 다 미국으로 나중엔 이주를 하는데 이주를 해서도 가끔 무슨 의견 차이가 있고 이러면 남아공에서 하듯이 싸우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지. 그리고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 남아공에서 얘네들이 무슨 팝 페스티벌 같은 데를 가는데 가는 도중에 뭐 기차역에 갔는데 폭력 사태, 흑백 간의 폭력 사태 이런 벌어지고 그래서 막 총격전이 나고 그래서 막 사람이 죽고 앞에 가는데 누가 머리에다 칼을 맞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플랫폼에 피가 가득해서 그 콘서트장에 들어갔는데 이 발밑 운동장에서 쩍쩍 피가 굳어서 그래서 이 남아공이라는 사회가 이런 데였구나. 그런 데서 이걸 길러졌다고 해야 되나요? 생긴 투지가 이 일론 머스크 기업가 정신 이걸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이 좌충우돌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 같기도 하고 사실. 그 다음에 그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학대당한 그런 게 비정상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걸로도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테슬라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정말 초현실적인 이걸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밀고 온 회사가 만약에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부재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추진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떤 기업 문화로 굳어지거나 아니면 팀 쿡 같은 또 앞에서 모험가가 해집고 간 거를 뒤에서 잘 정리하면서 가는 그런 안살림하는 사람이 있었거나 그런 후계자가 있거나 하지 않으면 근데 아직까지 책에선 그런 게 안 나왔어요. 하지 않으면 야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들어. 책이었어요. 아직 나는 있으니까.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냥 든 생각은 얼마 전에 내가 어떤 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한 20몇 년간 쭉 이렇게 환자분들을 돌보신 분인데 네. 그분에게 내가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뭔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90%는 유전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약간 좀 허탈했거든. 근데 지금도 얘기를 들어보니 의외로 이 일론 머스크도 유전적 영향과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되게 크네요. 맞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그 성공이라는 것도
운이 상당히 많이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이걸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정말로 큰 미래를 향해서 좀 원대한 미래, SF적인 미래를 그려놓고 거기에 선지자지. 필요한 선지자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일론 머스크는 선지자잖아. 예, 정말 이 사람은 화성에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가 이 사람한테는 장난이 아니고요. 정말로 현실적인 목표고 이 사람이 사실 스티브 잡스하고 다르게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러게. 근데 그게 다 거기를 향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 주위의 가족, 지인, 친구, 동료, 직원들은 힘들겠다. 이 책은 우리 박 부장님이 다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총평을 좀 들려주시길 바라고. 네. 난 사실은 우리 박 부장님이 오늘 이제 일론 머스크 전기회 얘기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예고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책에 뭔가 대꾸가 되는 책을 내가 한번 근데 우연히 내가 찾았어. 그냥 읽다 보니까 내가 오늘 이 얘기까지 하면 이건 정말 재밌겠다 싶었거든. 왜냐하면 내가 이번 주에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은 책이 뭐냐면 제목이 워킹 데드 해방일지. 뭐냐 이건 또? 이건 뭐냐면 네. 우리가 아는 워킹 데드는 왜 걸어다니는 좀비 그 미국 드라마 워킹 데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워킹이 우리말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영어로는 보면 왜 일하다의 워킹도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는 워킹입니까? 워킹입니까? 그렇죠. 죽어라 일하는 좀비들. 일하는 데드 좀비 해방일지. 워킹 데드 해방일지인데 내가 보기에 해방일지는 우리가 뭐 작년에 이제 나의 해방일지나 아버지의 해방일지 거기에서 이제 미국 작가거든요. 시몬 스톨토프라고 하는 미국 작가의 책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면서 제목을 나는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워킹 데드 해방일지인데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딱 이거예요. 처음에 딱 들어가는 도입은 뭐냐면 역사를 통틀어서 부는 노동시간과 반비례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즉 옛날에는 더 부자일수록 덜 일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난 50년 동안 일어난 좀 특이한 인류 역사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어떤 그 경향 중 하나가 뭐냐면 노동시간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류가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덜 일해도 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고소득층일수록 일을 더 많이 한다라는 이 통계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나는 사실은 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라든지 스티브 잡스도 그렇지 않나? 정말 왜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돈 더 이상 별로 안 벌어도 될 것 같은데 엄청난 워커홀릭들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는 자기만 워커홀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엄청나게 워킹 데드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엄청나게 그래서 나는 이게 일론 머스크 같이 그 훌륭한 기업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밑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갈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갈까? 이 책에 보면 되게 재미난 통계들이 많이 나오는데 1975년에만 해도 50년 전이죠. 미국과 독일인의 평균 노동 시간은 동일했대요. 근데 2021년에는 미국인이 30% 더 오래 일한대요. 이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같은 기간 미국의 임금은 정체했는데 물가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똑같은데 물가가 올랐으니까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1950년대에는 미국의 노동자 3명 중 1명이 노동조합 가입자였는데 2021년에는 10명 중 1명이래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가입자가 확 줄면서 임금이 이렇게 정체되고 뭐 이런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이에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퍼지면서 문화적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일이 개인의 자아실현과 의미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이제 퍼지면서
예전에는 일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유한계급, 아주 부의 상징이고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었는데 요즘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떻게든 자신의 직업이라든지 노동으로서 자신의 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제가 되게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딱 그 개념은 요거예요. 이 책의 원제목은, 그러니까 이게 워킹데드 해방일지는 한국 출판사에서 지은 이름이고, 원제목은 The Good Enough Job이거든요. The Good Enough Job? 그 정도면 괜찮은 직업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이 저자가 그 정도면 괜찮은 양육이라는 개념을 빌려왔대요. 1950년대 영국의 심리학자 이 도널드 위니컷이 고안한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위니컷이 보니까 양육이 자꾸만 이상화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부모일수록 아기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기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만 하면 이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근데 위니컷은 부모와 아이 둘 다에게 완벽함보다는 충분함이 더 이롭다고.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와 달리 그 정도면 괜찮은 부모는 아기를 도와주기는 하지만 충분한 여지를 주어서 아기가 스스로 안정을 찾는 법을 배우게 한다고. 그 결과 아기는 회복력을 기르고 그렇다고. 네. 워킹 그러면 저기 그 good enough work? good enough job. good enough job. 원제. 그러면 아까 그 정도면 괜찮은 육아는 영어로 뭐예요? 그거는 지금 내가 여기 책에서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 정도면 괜찮은 양육이거든요. 내가 지금, 왜냐면 이거는 내가 그냥 적당히 번역해서 알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예스24 지금 찾아보니까 워킹데드 해방일지라는 책이 부제가 이거네요. 퇴사 욕구와 인정 욕구 사이에서 좀비화한 요즘 직장인을 위한 일 철학. 일 철학에 관한 얘기구나. 퇴사 욕구와 인정 욕구. 그 정도면 괜찮은 양육이 저기에 쳐보니까 good enough parenting이라고 나오네요. parenting. 그러니까 그냥 부모 노릇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책에서 계속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이 늘 충만감을 안겨주거나 완벽한 직업이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그 환상을 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일본과 한국이 이 기록적인 저출산 문제를 겪는 주된 원인이 우리 사회가 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무 직업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교육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약간 이런 그것도 하고 그래서 이분은 좀 우리가 일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할 때 너무 거기에 과도하게 몰입하지 말고 인생에 있어서 직업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취미라든지 사회적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 다른 의미들도 좀 많이 이렇게 찾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책에서. 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은 어떻게 하다 요걸 작년에 나온 책이네요. 작년 가을에 나온 책인데 어떻게 하다 이 책을 집어드시게 되셨어요? 되게 재밌는 게 내가 그냥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쭉 돌아보다가 워킹데드 해방일지라고 딱 돼 있는데 그냥 표지와 그걸 딱 보다 보니까 이거는 내 얘기잖아. 왜냐면 나는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다양한 얘기들을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하고 그리고 이분이 그냥 그 정도면 괜찮은 직업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직업은 노동과 돈을 서로 교환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소명이자 천직이자 열정이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너무 과도한 어떤 완벽한 어떤 뭔가 기준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돈 버는 어떤 그거다. 그래서 돈 벌어서 당신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삶에서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 그것도 좋은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여기서 책에서 읽은 딱 한 문장만 딱 하면 네. 일을 후순위에 두면 네. 삶이 선순위가 된다.
잠깐만, 일을 후순위에 면? 두는 거가 직장에서 티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 뭐냐면 기업의 차원에서 이 노동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일에 몰입하지 않도록 오히려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구조적 문제 중 하나가 높은 수준의 번아웃과 이탈.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도 약간 그렇지 않나요? 그 MZ 세대들이 왜 높은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책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휴가의 일수를 늘리고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뭐 그런 그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너무 일 중심으로 이렇게 몰아붙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직원들의 창의성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갑자기 미생이 생각나죠? 왜요? 미생에 나오는 인물들은 일을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잖아요. 그치? 예. 네. 뭐지? 근데 하여튼 뭐 미생에는 여기 보니까 이 워킹데드 해방일지는 그 책 광고에 뭐라고 돼 있냐면 출간 즉시 미국 아마존 워라벨 분야 1위 랭크돼 있어요. 난 아마존에 워라벨 분야라는 게 있는지를 몰랐네. 있는지는 몰랐네. 나도 그래. 그런데 미생에 보면은 라이프가 없어. 없지. 다 워크지. 다 워크야. 그래. 근데 요즘에 사실 어떻게 보면 미생이 나온 것도 벌써 10년 넘었지 않아요? 그렇죠. 뭐냐면 바뀌고 있는 거야. 미생이 나온 것도 그 시대의 그 얘기고 지금은 어쩌면 또 이제 바뀌고 있는 거지. 제가 오늘 사실 거기 잠깐 갈 일이 있었어요. 50 플러스 서울시 50 플러스 센터. 그렇구나. 네네네. 거기 너무 좋죠. 좋더라. 나는 그건 정말 그러니까 이게 박원순 시장이 참 잘한 어떤 그 업적 중 하나가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0 이후에 이 노후에 뭔가 새로운 일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 결과물이기도 하고. 세금을 참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맞아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좀 이른 시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아마 거기 강의도 약간 좀 저녁 시간에 배치가 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강의를 들어보거나 하진 못했지만 물리적인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50 이제 은퇴를 준비할 때가 되면 여기를 되게 가깝게 저희가 딱 그때가 됐는데 가깝게 하면서 이제 세금 낸 보람을 좀 느껴봐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프로그램만 잘 이용해도 인생 2막을 여는데도 도움이 되고 되게 즐겁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시설이 서울에만도 지금 한 5개? 많이 있어요. 네. 구별로 다 있어요. 구별로는 아니고 보니까 서울에 뭐 중부센터, 동부센터 뭐 이런 식으로 센터별로. 돼 있는데 맞아. 이번에 또 하나 뭐 강동 쪽에 생긴다고 하고 꽤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게 50 플러스가 아니라도 그런 비슷한 그런 그게 각 구별로 몰라요. 내가 아는 거는 강남에도 사실 약간 그런 50 플러스는 아닌데 약간 그런 그 실버 일자리 이런 그 비슷한 그런 게 또 있거든. 네네. 그래서 하여튼 나는 이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오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효원 선생님. 정효원 교수님. 정효원 교수님. 왜 내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책을 너무 좋아해서. 이분 요즘 강연하신 걸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는데 이분이 최근에 또 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60에서 75세 사이에 노동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소득을 그러니까 그 일이 절대로 자신의 삶을 갉아먹을 정도는 아니고 막 너무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은 한도 내에서 일을 하면서
인지적인 어떤 부담도 되고요. 내가 일을 한다라는 거는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관계도 얻게 되고, 그리고 출퇴근하면서 몸도 쓰게 되고,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서 TV 보고 누워서 이렇게 뭐 스마트폰 보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조그마한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는 게 건강에 아주 유익하다라는 강의를 하셨는데, 나는 그 얘기는 정말 공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50 플러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50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기회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작년 말에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또 책 내셨더라고요. 진짜? 예. 새 책이 또 나왔구나. 예. 나 몰랐네. 우리 박동 부장님 덕분에 알았어. 오. 저희 주변 저희 단지에 아파트 단지에 아마 김 작가님이랑 동년배 그 형님의 한 분 계신데 정의원 선생님을 월십 그치. 하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형님 요즘 낯빛이 홍안이야. 그렇구나. 근데 이번 책의 부제는 노년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감속 노화 실천법이에요. 그렇지. 지난번에 가속 노화를 경고하셨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감속 노화를 감속 노화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거를 찾아봐야겠다. 예. 끝으로 여기 워킹데드 해방 일지에서 제가 생각하는 은퇴 후 인생 이모작을 할 때 3가지 조건, 아주 좋은 조건이 여기서 나오는데 네. 1.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자리만 수락한다. 아하. 2. 보수가 좋은 일자리만 수락한다. 3. 일주일에 30시간 미만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만 수락한다. 이거 현실적이지 않은데? 응? 현실적이지가 않은데? 들어봐봐. 근데 이게 책에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이제 이 커리어 선택들인데 나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3개가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인생 이모작을 할 때 우리가 되게 생각해야 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그런 자리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내가 퍼스트 커리어에서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생산성을 높여서 단가가 높은 일자리를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찾느냐는 각자의 이제 고민해야 될 어떤 지점인데, 근데 나는 요 3가지 지침을 잘 한번 들여다보면은, 워킹데드 해방이 여기에 있는 거죠. 생각해봐요. 워킹데드에서 내가 퍼스트 커리어에서 직장 노예로 일을 하다가 은퇴하고 다시 60 넘어서 일을 하는데, 보수가 좋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일을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하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워킹데드 해방일지라고 하면은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면 목표는 3가지. 의미 있는 일, 보수가 좋은 일, 일주일에 30시간 미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그 3가지 이루려면 정말 남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치.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50 플러스 센터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하여튼. 아니, 사실 제가 그거 들으셨어요? 여행의 맛에 전주 도서관. 아직 못 들었어.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김 작가님의 도서관 탐방 얘기 좀 들려주세요. 알았어. 그래요. 예,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금 요즘은 이제는 갔다 와서 그냥 좀 쉬고 있고 지금은 어디 가고 그런 데는 없어요. 아하. 그러시구나. 이제 좀 날 풀리고 또 올해 예산도 좀 풀리면 그렇지. 네, 지자체들 도서관들 예산 좀 빨리 풀려야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행은 계속 다닐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아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나는 항상 얘기하는데 독서가 숙제가 되어서는 안 돼, 절대로. 즐거워야 돼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우리에게는 즐거운 취미여야 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피 리딩. 해피 리딩 맞나?